체크해드릴 이슈,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벌써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박범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범계, 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호되게 당할 것 같은데요. 특히 두 여인의 활약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누구냐? 바로 김소연 변호사와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기한 문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범계 학교 시절에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치인의 자서전, 박범계 내 인생의 선택이라는 이 자서전이 있는데요. 이 자서전을 쭉 들여다보니까 박범계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하나, 바로 학창 시절에 패싸움을 해가지고 자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퇴 이후에도 한동안 방황해서 비행 청소년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85년 24살 나이로 연세대 법대에 입학하고 이 91년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서 사법연수원 그리고 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수원, 사법연수원 23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용구 차관입니다. 이용구 차관과 23기 사법연수원 동기로 매우 친했다고 하는데요. 이용구, 알고 보니까 서울대 학생 운동권 안팎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연수원을 수료하고 난 이후에 판사가 되고 나서 뭘 했느냐? 바로 진보 성향, 지금 이 사람들이 진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보 성향의 이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이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들 편 연구회, 이렇게 변질이 되고 말았죠. 아무튼 여기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박시환 전 대법관, 그리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광범 LKB 파트너스 대표 등과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용구, 그러니까 둘이 23기 연수원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똑같이 폭행 장관 그리고 폭행 차관, 좀 주치폭행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 이후에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정계에 입문한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꼽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김민석이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해서 정몽준에 합류하는 걸 보고 그게 배신이다. 그래서 나는 노무현에 가겠다라고 입문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게 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지 저는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노무현이 당선되자 청와대 민정 2비서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겪었던 일을 쭉 적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보니까 문재인 당시 수석과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거기서 충성 경쟁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좀 거기서 소외됐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박범계 본인이 장관이 되겠다고 하면서 뭘 외쳤습니까? 추미애와 똑같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검찰 개혁. 당시에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사들은 너무도 많은 영역에서 권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고 국정 운영 전반에 개입돼 있을 뿐더러 그들의 의식 하나하나는 그들이 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고 있다는 지나친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조직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개혁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지시하거나 간섭,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검찰 개혁은 이미 80% 달성한 것이다 라고 책에 썼습니다. 검찰 개혁,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수사에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만으로도 검찰개혁은 이미 80%나 달성된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청와대 권력 수사, 이거 수사하라고 하는 거, 그게 검찰개혁이라면 지금 추미애는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 반 검찰개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추미애를 이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굉장히 이렇게 검찰개혁, 검찰을 향해가지고 정의에 불타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좀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렴하고 깨끗한 척 하면서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가 될 거다, 검사들 동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최측근 금품수수 듣고 왜 말리지 않았을까? 검찰공화국이라더니 왜 검찰로부터 불기소, 본인만 불기소를 받았을까요? 공천장사, 소위 말해서 현직 의원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렇게 구의원이든 뭐 시의원이든 공천자리 하나 줄게 하면서 하는 거, 그게 쉽게 말하면 공천장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공천장사를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측근들이 박범계 이름을 팔고 공천장사를 했다면 그거 말리는 거, 그게 개혁의 첫 걸음 아닐까요? 그런데 왜 박범계는 최측근 금품 수수를 듣고도 말리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 오히려 그 사람한테 야 뭐야 권리금 받는 거야? 라고 왜 말을 했을까? 권리금은 지금 판례에서도 인정되다시피 이 무형의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상당히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박범계 최측근 금품수수, 바로 이 논란이 되는 게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접하게 됐는지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박범계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전문학 변재영 씨인데요. 이 전문학 변재영 씨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구의원 후보자들한테 돈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 중에 한 명의 김소연 변호사도 있었던 겁니다. 이 변재영 씨가 김소연 전 시의원에게 1억 원 준비하라 라고 요구를 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김소연 변호사가 박범계를 만나서 당신은 판사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박범계가 말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차례 박범계의 후보자 박범계를 만나가지고 당신 최측근들이 지금 돈 공천장사 요구하고 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아니 걔 저기 한 거 아니야? 권리금 요구했어? 걔 뭐야 전문학이 변재영이 권리금 요구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소연 변호사를 오히려 무시하고 여러 차례 만났지만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김소연 변호사가 이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김소연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움직였죠. 이 박범계 최측근인 전문학과 변재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사람들 전부 유죄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범계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는 여기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 부분을 다시 방조한 거 아니냐라고 고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범계가 꽤나 열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한테 보복성 제명을 했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지금 이 국민의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박범계가 또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박범계가 1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오히려 보니까 박범계가 1억 원 권리금이야? 권리금 요구한 거야? 라면서 그 공모관계 발언을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괜히 들쑤셔서 박범계 뭘 잘했다고, 그 김소연 변호사한테 허위사실 폭로했다고, 그 소송했다가 완전히 당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김소연 변호사가 이 박범계의 권한유착,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여러 기자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그 중에 한 기자가 박범계 측에 이 녹취록을 제공했는데 바로 그게 권한유착 아니냐, 그동안 니들이 검찰개혁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권한유착, 검언유착했던 그거를 박범계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폭로,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과연 박범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왜 본인은 측근들은 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실형을 받았는데 본인은 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일까. 바로 그게 검찰개혁, 어떻게 보면 자신이 들어가야, 자신이 기소가 돼야 그게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박범계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 청문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기대주가 또 있죠. 바로 조수진 의원입니다. 조수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박범계에 대한 판례를 하나 남겼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주폭 난동. 본인도 술 먹고 지금 고시생 폭행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휩싸이고 있는데, 이렇게 경찰서에 가서 술을 마신 사람이 경찰을 때리고 이런 난폭행위를 했는데, 그 난폭행위를 한 사람을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본 박범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피의자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죠. 오히려 취객의 소란 행위를 즉시 제압하지 못하고 얻어맞은 경찰관의 태도는 직무유기 혐의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취객 난동을 경찰이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주치폭행 동기 이용구 차관이랑 박범계 장관이랑 주치폭행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치폭행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리지 못한 경찰의 탓이다? 이렇게 예전에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박범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에 대해서 조수진 의원도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요즘 같으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할 만한 해괴한 판결이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판사 시절 판결 자료를 보고 놀랐다라면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기 때문에 이 판결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박범계의 법치, 공권력에 대한 철학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수진 의원이 단단히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박범계 미스테리, 도대체 왜 측근들은 이런 비리를 저질렀는데 해당 당사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일까? 또 관련해서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어떻게 숨겨온 것일까? 선관위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동안의 판결을 보니까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법 연구에서 도대체 뭘 연구했던 걸까? 그리고 이용구 차관 주치폭행 똑같이 폭행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장관과 차관이 폭행 범위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어떻게 해결될지, 문재인이 과연 결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